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60%입니다. 경제지표 중에 고용률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15세에서 65세까지 인구 중에서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의 비율, 이걸 뜻하는 지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연령대에 100명의 국민이 있는데 이 중에서 50명이 취업을 해 있다면 그 나라 고용률은 50%가 되는 겁니다. 이따가 오후 2시부터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관련해서 토론회를 여는데요. 이 토론회에서 발표될 자료 중에 여성들의 고용률이 60%를 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출산율이 오른다는 통계가 발표될 예정이랍니다. 그러니까 15세부터 65세 사이 인구, 여성 인구 100명 가운데 60명 이상이 취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으면 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오히려 해결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약 56%입니다. OECD 평균이 59%니까 OECD 평균보다도 약간 낮고요. 특히 자녀가 어리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여성 고용률은 더 떨어집니다. 육아하고 일을 병행하기가 우리나라는 그만큼 더 어렵다는 뜻인데요. 우리나라와는 달리 출산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일본에서는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의 여성 고용률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일본 정부는 여성 고용률이 높은 업체의 제품을 가급적 정부가 구매할 때는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초저출산이 벌써 16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좀 더 적극적인 아이디어로 여성 고용률, 출산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12월 12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수출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했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이건 좀 부당하고 억울하다면서 국제무역법원에 미국 상무부를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소송을 하게 되면 실제로 효과가 좀 있는 건지 이 전문가와 함께 이 얘기 좀 해보겠고요. 한 청취자께서 한국은 기준금리 발표할 때 1.25% 이렇게 숫자로 딱 정해서 발표하는데 미국 기준금리는 뉴스를 가만히 보니까 1에서 1.25% 이렇게 범위로 정해져서 발표되던데 왜 이렇게 여기는 모호하게 범위로 발표합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친절한 경제에서 이유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상가 권리금 갈등, 이게 법이 만들어지긴 했는데도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은 모양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어떤 갈등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 오늘 권리금 문제 지난주에 이어서 인터뷰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경제 뉴스 따라잡기, 오늘도 김치영 기자 출장으로 정인설 기자 대신 나오셨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게시판에는 그냥 정인설 기자가 계속 하자는 제가 소수 의견인가요? 예, 괜히 설레발쳤네요. 예,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좀 달라졌네요. 예, 뭐 다들 이 숫자 너무 익숙하시죠? 350, 식사, 선물, 경조사비 350이었는데 이걸 355로 바꾼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예외를 또 뒀어요. 항상 이게 법이 바꾸면 항상 복잡해집니다. 예외도 늘어나고요. 선물을 5만 원 하는데 농축산품에 한해서는 10만 원까지 허용하겠다. 그럼 35가 되는 거네요. 350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축산품 아닌 일반 가공품, 일반 선물은 5만 원까지고 하도 이제 농축수산업자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이 농축산품에 한해서만 예외를 뒀고요. 경조사비도 5만 원으로 줄이는데 화훼업자들이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금은 5만 원까지 하되 화환 같은 경우는 포함할 경우 10만 원 된다. 10만 원짜리 화환도 되고 5만 원 경조사비에 5만 원 화환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고요. 언제부터 시행하느냐?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도 늦어도 내년 1월 정도면 통과가 되면 설 전에는 시행하겠다는 게 현재 권익위 방침이고요. 오늘
이 가결한 내용을 가지고 국민 보고대회를 오후 2시에 연다라고 합니다. 그럼 식사 비용은 3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그 부분은 유지됐어요? 맞습니다. 그대로 현재 종전 3만 원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물론 치열한 논란이 있고 토론이 있었으니까 뭐 더 많은 의견을 덧붙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걸 처음 만들 때부터 그렇죠. 이러면 사실은 우리가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나라 지하 경제에 의존하는 그런 상인들도 여전히 많고 그래서 농축수산물 만드시는 농민들도 좀 어려워질 거고 그렇죠. 또 파는 식당들도 좀 어려워질 거고 당연히 화훼 농가들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평소에 맞습니다. 식탁에다 꽃을 꽂아놓는 문화가 아니라 결혼식이나 상가에만 그냥 꽃을 주고받는 그런 맞습니다. 문화가 강해서 네. 거기에 의존하는 수요가 많은데 우리 고통스러울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자. 사회가 깨끗한 게 더 중요해라고 해서 만든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해보니까 암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그런 반대 의견이 분명히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권익위원회 같은 경우 설문조사를 했더니 예. 이걸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았어요. 찬반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왔거든요. 그만큼 방금 이진우 기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직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이런 진통을 겪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예. 실제로 이번에 전원위원회, 권익위 전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내부 인원과 외부 인원이 적절히 섞여서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한 명 사무처장이 공석에서 14명이었는데 예. 이 회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그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표결을 붙였어요. 그래서 과반수 참석의 과반수 찬성일 경우에 네. 이 전원회의에서 이 안건이 통과가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되게 이례적으로 표결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그냥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몇 명이 반대했는데 물어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합의했다라고 하고요. 뭐 네. 교양 뽑는 방식인지 콘클라베인지 모르겠는데 다만 보통 우리 재판을 하면 판결이나 결정을 하면 소수 의견을 달잖아요. 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반대 의견, 소수 의견이라고 안 하고 부대 의견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쓰면서 이제 본질적 취지와 내용을 완화하는 시도에 반대한다. 그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는 이런 추가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정도의 부대 의견을 다는 걸로 마무리를 한 거죠. 예. 사실은 김영란법 우리가 도입하면서 어려워질 수 있는 농축수산물 만드시는 분이나 화훼업자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배려할 거냐. 그 고민을 좀 덜한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최저임금 올리면서도 자영업자들 그럼 부담 많아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좀 무리수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자영업자들한테 인건비를 정부 재정으로 도와주기로 했잖아요. 내년에 한해서 뭐 1년에 한해서 현금 지원을 하고 네. 그 이후에는 간접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김영란법 도입하면서 이런 고통에 대해서는 그냥 뭐 농민들이 그럼 떠안으세요. 깨끗한 사회가 중요하죠. 라고 또 그냥 밀어놓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고민거리입니다만 아무튼 깔끔하지는 않네요. 기분이. 우리 사회가 이 정도도 감당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방식으로 그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예.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뾰족한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내년부터 휴대폰 이용자들은 통신사 마일리지로 통신비 결제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이게 뭡니까? 이게 연말 되면 다 없어진다는 통신사 포인트? 이거하고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통신사 마일리지는 지금은 마일리지하고 포인트가 달라요? 맞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통신사들이 마일리지를 주지 않고 네. 우리가 보통 카드 내지는 이동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어디 제과점 가서 포인트 할인해주고. 할인해주고 뭐 적립하고 그러잖아요. 뭐 네. 극장 영화도 뭐 공짜로 보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멤버십 포인트고요. 이 피처폰 시절 스마트폰 이전에 통신사들이 이제 마일리지를 쌓아줬어요. 항공사 마일리지와 또 별도로 이건 이제 어떤 요금을 쓰는 사람에게 줬느냐 이른바 이제 종량제 네. 쓰레기 종량제처럼 통화 요금에 따라서 통화량에 따라서 이동통신 요금을 줬던 그러니까 휴대전화 요금 1,000원당 5에서 10원 정도 마일리지를 쌓아줬다고 합니다. 정액제 요금 쓰는 분도 아니고 맞습니다. 나는 그냥 통화 쓰는 것만큼만 요금 낼래요. 맞습니다. 그게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지금도 그런 요금제를 쓰는 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은 마일리지를 쌓아주지 안 않습니다. 쌓아주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그럼 과거에 일단 쌓아줬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동통신사 마일리지는 말만 마일리지지
쓸 데가 없어요라고 불만이 많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아마 3월로 지금 예상이 돼 있는데 예. 이걸 통신 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바꾼다라는 거죠.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 피처폰 이용자들이 쌓았다가 소멸된 마일리지가 자그마치 1,655억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구형 휴대폰 쓰는 분들은 혹시 내 마일리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텐데. 맞습니다. 114 전화를 해보시거나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니면 내지는 피처폰이니까 대부분 뭐 인터넷 쓰기 쉽지는 않을 텐데 모바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냥 물어보지 말고 바로 마일리지가 예를 들면 5,000원 정도 마일리지가 있으면 요금에서 그냥 5,000원 그냥 깎아주면 자동으로. 그렇죠. 이동통신사에서 그렇게 해줘야 되죠. 그럼 괜찮을 텐데 다시 뭐 어디 전화해서 내 마일리지 5,000개 있지요. 그거 내 요금으로 깎아주세요라고 해야 깎아주는 거면 굉장히 번거롭고 이 사실 모르는 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맞습니다. 항상 우리 뭐 휴면 예금, 휴면 보험금 절대로 먼저 찾아주지 않죠. 우리가 직접 끝까지 내 건 줄 아니까 그냥 알려주면 좋을 텐데 갖다 맞습니다. 주면.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항공사 마일리지도 이제 유효 기간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2019년부터 소멸이 됩니다. 그게 10년 유효 기간이었는데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죠. 네. 소셜 커머스 업체라고 뭐 쿠팡, 티몬, 뭐 위메프 이런 업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최초에 출발할 때는 어떤 제품 하나를 100명이 모이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봅시다. 공동구매라고 해서 라고 소셜 시작했는데 예.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 쇼핑몰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거의 하고요. 차이가 없죠. 예. 그런데 이런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최근에는 오픈 마켓으로 업종을 전환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소셜 커머스는 말씀하신 대로 공동구매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온라인 쇼핑몰,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 같아졌고 오픈마켓은 뭐냐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상품 중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뭐 이베이, 그러니까 옥션, 뭐 G마켓 이런 데들이죠. 11번가 등등 맞습니다. 이런 곳이네요. 그 대표적인 세 군데고요. 이런 데들은 대부분 그 업체에서 제품을 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만 시켜줘. 그래서 난 오픈마켓. 장터만 제공해 준 거요라고 해서 네. 통신 중개업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히 얘기를 하면 이제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라고 하는데 네. 쿠팡이나 티몬 같은 경우는 직접 물건을 삽니다.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예. 직매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은 소셜 커머스 업체라고 하는데 이 업체들이 오픈마켓으로 계속 전환을 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규제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제 공정위가 예전에 백화점, 마트가 너무 고율의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해서 항상 지탄을 받아왔잖아요. 백화점도 본인들이 물건 사다 떼어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장소만 제공하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시켜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만 갖죠. 대부분 그렇고요. 근데 요즘에 백화점도 직매입을 하는 비율이 조금씩 늘고 있긴 한데 왜냐하면 그게 이익이 좀 더 높거든요. 대부분 마트는 말씀하신 대로 직접 제품을 사서 팔지만 백화점이나 이런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판매자와 구매자와 연결해서 자릿세만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좋냐. 나는 유통업자가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규제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뭐가요? 판매 수수료를 공개를 하게 했는데 공정위가 그 대상에서 이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는 예외로 뒀어요. 오픈마켓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은 얼마 받는지 공개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오프라인이니까 당연히 공개해야 G마켓 되고요. 옥션 11번가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맞습니다. 쿠팡과 티몬도 이제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가 됐으니까 안 해도 되게 되는 거죠. 이건 법을 잘못 만들었네요. 맞습니다. 그럼. 아마도 이걸 보면 항상 규제라는 건 현실을 빠져나가게 만들게 돼 있잖아요. 그럼 또 다른 규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쿠팡, 티몬, 위메프 같은 업체들이 우리도 그럼 그냥 오픈마켓 하고 수수료 공개 안 할랜다 이런다는 맞습니다. 겁니까? 그런 속셈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죠. 네. 다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일하게 정말 온라인 쇼핑몰 많잖아요. 그중에 돈을 버는 것은 오픈마켓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적자입니다. 그런 이유도 있는 거죠. 이 수수료 공개하는 건 글쎄요. 백화점이나 뭐 예를 들면 오픈마켓이나 요즘 상거래 관행으로 따지면 크게 차이 나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공개할 건 공개하고 그러니까 대신 수수료 많이 받는다고 비난하지는 말고 그 대신 공개를 하고 나면 그 안에서 경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좀 더 싼 데로 가면 되고 그게 싫으면 우리는 공개는 안 하고 그러니까 문제겠어요. 예. 다른 이야기 좀 하나 해보죠. 어제부터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됐는데 맞습니다. 이게 선물 거래가 시작되면 이제 비트코인을
가격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서 가격이 내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좀 이걸로 인해서 오르는 것 같다는 더 그런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많이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가격이 현물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생각했는데 네. 웹도독이라고 하잖아요. 예. 선물 시장이 현물에 영향을 미칠 때 그 꼬리가 머리를 흔들었다라고 해서 웹도독이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있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한 800건 정도 거래가 있었는데 현물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좀 높았거든요. 네. 그래서 장중에 뭐 18,850달러까지 거래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올랐고 현재는 약간 뭐 소폭 뭐 상승 하락 왔다 갔다 하던데요. 네. 대부분 비트코인 관련주, 이른바 블록체인 관련주도 주가도 상당히 상승했고 그래서 다우 지수가 올해 또 오늘도 어제 새벽에 끝난 다우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뭐 그것도 일종의 비트코인 영향도 있다. 맨하탄에 테러가 있었지만 비트코인 영향도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비트코인 자체도 하루에 수십 %씩 오르내리니까 이것만 해도 참 변동성이 큰데 선물은 그거의 10배 이상 변동성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피곤할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선물 시장까지 봐야 되니까요. 서울 아파트 값은 어떤지 애매합니다만 인천 경기 지역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네요. 지금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거래량, 거래 절벽이 있으면서 일부 강남권은 가격이 좀 올랐죠. 네. 그런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떨어졌고 이제 그게 인천, 경기, 수도권까지 미치고 있다라는 건데요. 서울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뭐 계속 오르고 있어요. 하지만 좀 약간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보다 0.06% 정도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전세값도 예. 다시 떨어졌고 아파트 가격 0.01% 떨어졌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정도면 실제로 가서 호가를 보면 몇 천만씩 떨어져 있는 것들이 많죠. 그게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게 다주택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하는데 그럼 다주택자는 집을 줄이고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집을 줄이면 이른바 똘똘한 집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외곽부터 줄이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핵심 지역의 집값을 좀 내리려고 만든 정책인데 영향은 외곽으로부터 추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결과가 오고 있는 것 같네요. 완벽한 규제나 대책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네,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송기철 씨가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최근에 궁금하신 게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뭐 1.5%면 1.5, 1.75면 1.75 이렇게 숫자 하나로 발표하는데 미국의 기준금리는 1.25에서 1.5 사이 그랬다가 또 올리고 나면 1.5에서 1.75 사이 이렇게 애매하게 범위로 발표를 하더라. 왜 숫자 하나로 딱 떨어지게 미국은 발표를 안 하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왜 딱 정해진 숫자로 금리를 정하지 않고 범위로 하냐면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미국이 마음을 바꿔서 우리 기준금리는 1.5예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숫자 하나로 발표해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미국도 몇 년 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2.5입니다. 이렇게 숫자 하나로만 딱 정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소에는 숫자 하나로 정해서 발표해도 되는데 기준금리가 제로금리 근처로 떨어지면 이게 숫자 하나로 정해서 발표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얼마 전까지 미국이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였잖아요. 그런데 진짜 제로, 0으로 금리를 낮춰버리면 남는 돈을 거래하는 단기자금 시장이 아예 망가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시장금리가 0.1%라도 되면 에휴 그 금리라도 받아야지 뭐 놀면 뭐하냐 이런 생각으로 남는 돈을 갖고 오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돈 빌려가려는 사람이 있어서 자금 시장이 거래가 되는데 진짜로 금리가 0으로 떨어지면 그날부터는 아무도 시장에 돈을 빌려주러 돈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괜히 무겁기만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조 원을 하루 빌려주면 단돈 10만 원이나 단돈 1만 원이라도 이자가 생기면 그래도 돈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생기지만 이자가 한 푼도 없으면 그때는 아무도 돈을 빌려주러 단기자금 시장에 안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안 올 게 뻔하니까 빌리러 오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시장이 아예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로금리로 낮출 때 사실은 발표는 0, 제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0이 아니라 0보다 약간 높게 마치
자기부상 열차가 철로에서 살짝 떠서 움직이듯이 미국 기준금리도 정말 0은 아니고 0에서 0.25 사이에서 살짝 떠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놨었고요. 그때부터 미국의 기준금리를 발표할 때는 이제 숫자 하나가 아니라 0에서 0.25 그랬다가 올리고 나면 0.25에서 0.5 이렇게 범위로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 금리도 제로 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처럼 돌아가서 그냥 딱 떨어지는 숫자 하나로 발표를 해도 되는데 또 이게 얼마 전까지는 범위로 발표했다가 숫자 하나로 발표하면 시장에 혼란을 줄까? 또는 예측 못한 일이 또 생길까? 또 이런 걱정 때문에 그냥 계속 범위로 발표하는 겁니다. 마치 이제 아이들이 자전거 배울 때 보조바퀴 달아놓고 배우다가 제법 혼자 잘 타는 것 같아도 당분간은 보조바퀴 안 뜨잖아요. 미국의 기준금리 발표도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럼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0.25%포인트씩 올리거나 내리느냐 이것도 법이냐 하면 이것도 그냥 관행이고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0.1만 올리거나 0.05만 내려도 경찰이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0.25%씩 조정하는 게 관행화되어 있고 시장에서도 제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특별히 그걸 바꿀 이유를 아직은 못 찾아서 그렇죠.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 제품, 화학 제품들에 대해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한국 기업들은 좀 이거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해서 미국의 국제무역법원 CIT에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이게 국제 간의 거래에서는 이런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효과는 어떤 게 있을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해서 통상법 전문가인 이화여대 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원목 교수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최 교수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국제무역법원이라고 하는 건 이게 미국에서 만든 법원입니까? 미국 법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헌법상에 의회가 대법원은 이미 헌법기관이고 의회가 하급 법원으로 특수한 법원들을 좀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관세나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 이런 분야의 특수한 법원을 의회가 이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국내 법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 정부가 덤핑 판정을 내려서 우리가 억울하다고 하는 건데 그걸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면 그거 결국 같이 다 미국인들이 자기들 이해관계 반영하는 거 아닌가 판결에 이런 의심은 드는데 괜찮아요? 하여튼 정부의 조치, 행정 조치를 이제 법원에서 사법 심사를 하는 거는 삼권 분립 원칙상 이제 허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행정부의 행정 조치를 국내법, 미국 국내법에 맞게 했는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법원에 이제 제소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국제 소송보다는 국내적인 분위기에 조금 휩쓸릴 가능성은 좀 있죠. 그렇더라도 독립적인 이제 사법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법에 입각한 판결은 내릴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개는 이렇게 무역 분쟁이 있을 때는 주로 WTO에 제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WTO도 그래서 중간에서 이게 심판봐주는 기구인가 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미국에 있는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하는 거하고 WTO에다가 항의하고 제소하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좀 급하기 때문에 두 개 다 동시에 해야 되는데요. WTO는 국제 법원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국내 법원이 아니고 그래서 국가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예산 가지고 해야 되고 국제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이제 초점이고 근데 CIT라는 거는 미국 국내 법원이기 때문에 개인이 기업이나 개인이 직접 자기 자격으로 소송비를 기업이 내는군요. 소송을 해야 되고 모든 소송의 운영을 이제 개인이 전부 변호사 사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그 대신 이제 이기게 되면은 개인이 소송을 했기 때문에 개인의 배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배상금을 개인이 받을 수 있는데 WTO는 국제 소송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뭐 배상금이 돌아가는 건 아니고 불법을 저지른 나라의 그 불법 조치를 이렇게 중단시킬 수 있는 명령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손해를 배상받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 주제인 국제무역법원 CIT에 소송 낸 건 대개 결과가 나오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이것도 항소하고 해서 여러 번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 CIT라는 게 1심 법원이기 때문에 그걸 또 상소해서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또 대법원까지 또 갈 수 있는데
대개 한 2년 내지 3년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WTO도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간 면에서는 뭐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한 2년 정도는 각오를 해야 되는데 뭐 법원의 어떤 판결력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내 법원의 판결력은 그 강제력이 집행력이 보장이 되거든요. 근데 국제법원의 판결력은 뭐 주권 국가가 사실 그 지키지 않겠다 이렇게 나자빠져 버리면은 그렇게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간접적으로 무역법을 통해서 좀 간접적인 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CIT에 제소하는 게 강제력 측면에서는 더 확실합니다. 이게 일장일단이 있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CIT로 가면 이게 결국은 미국 법원이니까 미국인 입김이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은 있는데 다만 거기에서 우리나라 손을 들어주면 당장 그 영향력이 집행력이 발휘가 되는 반면 WTO는 그나마 중립적일 것 같은데 판결 내려줘봐야 미국 정부가 말 안 들으면 할 수 없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그럼 한국 기업이 과거에도 이렇게 반덤핑 판정 받았다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미국 정부 제소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긴 사례가 있습니까? 참 이긴 사례를 찾기는 힘든데요. 사실 1999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가 계속 CIT에 제소를 해왔는데요. 계속 패소했고 하이닉스도 제소했다 패소하고 또 2014년 정도는 아마 LG도 이제 제소하기 시작했는데요. 거의 다 패소를 했는데 아마 2014년 4월 달에 삼성이 대용량 세탁기를 가지고 상계 관세 조치에 대해서 상무부 판정을 이제 불복하면서 제소를 해서 전체는 이기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는 승소한 그런 케이스는 있어서 대부분은 불리한데 법적인 하자를 확실하게 찾아낼 수 있다면 또 승소할 수도 있는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왜 이렇게 싸우는가를 들여다보면 덤핑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덤핑이라고 하는 건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서는 세탁기 하나에 50만 원에 팔면서 왜 같은 세탁기 같은데 미국에서는 30만 원에 파느냐 이런 항의를 미국에서 한다는 뜻인데 그거는 서로 가격 조사해보면 정확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논란하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아니다 이거 한국에서 파는 거하고 다른 거다라고 하면 한국 쪽 손을 들어주는 거고 실제로 같은 제품이면 우리가 잘못한 게 맞는데 덤핑을 하는 게 잘못이라면 이걸 실제 재판 과정에서 뭐가 그렇게 논란이 돼요? 간단한 경우는 그런데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판매한 가격이 수도 없는 많은 가격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이 판 것도 관계사끼리 이렇게 좀 싸게 판 가격도 있을 수 있고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사람한테 좀 제대로 판 것도 있고 해서 그 가격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게 서로 이제 공방이 있을 수 있고요. 수출 가격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수출해서 판매한 가격이 대표성이 있느냐 다른 나라를 우회해서 또 수출한 가격도 있고 해가지고 두 가격의 차이를 계산하는 게 좀 상당히 테크니컬한 측면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는 측면이 있겠군요. 최 교수님께서는 실제 사례들도 많이 좀 들여다보셨을 텐데 미국의 재판 결과야 뭐 우리한테 불리하게 나왔다고 합니다만 이건 그냥 평소에 좀 여쭙고 싶었던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좀 잘못한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까? 항상 보도로 접하고 나면 다툰다는 보도만 접하게 되고 실제로 어떻게 팔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게 발표되지 않아서요. 과거에 좀 덤핑이라는 걸 조금 한 측면은 좀 있죠. 그렇게 해서 국가가 좀 발전한 측면이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기업들도 글로벌화되고 해가지고 그런 거 다 계산하면서 제대로 사실 장사를 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 지금 문제는 이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우는 바람에 조금 꼬투리를 잡아서 과도하게 부풀려서 반덤핑 관세를 좀 많이 때리고 또 관계사 간의 거래 이런 것도 좀 너무 이렇게 폭넓게 규정을 해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가격을 좀 조작한 측면이 있고 그런 식으로 미국의 그 상무부가 좀 판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트럼피즘이 이제 등장하고 나서의 일반적인 경향인데요. 근데 그거를 미국의 법원이 관세 법원이 얼마나 제대로 잡아주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근데 관세 법원이라는 게 행정부의 조치를 그렇게 쉽게 번복하거나 좀 그러지 않으려는 좀 성향이 있습니다. 정부가 좀 이렇게 재량권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행정 조치를 할 때. 그래서 재량권의 영역을 좀 많이 인정해주는 측면이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조금 더 강화돼가지고 그런 측면에 그 엄밀한 판정을 좀 유도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미국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제소하는 게 이렇게 만만치 않은 케이스라고 봅니다. 뭐 분위기 좀 달라질 때까지 우리 기업들 더 조심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들리네요. WTO 제소도 하고 국내 소송도 하고 그래서 양 트랙으로 이렇게 해서 주장할 건 주장하면서 압력을 좀 넣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원목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상가 권리금을 보호하는 법률 관련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게 워낙 복잡하고 헷갈려서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뭐가 잘 안 되고 있는지 좀 더 배워보려고 최광석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인터뷰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임대차 계약이 그러니까 이 권리금 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제가 듣기로는 마무리되는 시점 무렵에 이제 이 가게에서 이 자리에서 장사할 또 다른 사람을 세입자가 찾아와서 이제 손 붙잡고 가게 주인한테 가서요, 뭐 건물주한테 가서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랑 월세 계약을 맺으세요. 저는 여기서 장사는 그만하고 지금 이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아서 나가려고 합니다라고 할 때 그 상가 주인, 가게 주인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 권리금을 서로 주고받기 편하게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예. 그런데 그게 임대차 계약이 마무리되는 시점 근처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언제쯤이면 해준다는 겁니까? 한 2년 장사하고 나서 그런 사람 찾아와도 되고 한 7년 하고 나서 찾아와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법에는 지금 임대차 종료 시점부터 소급해서 3개월까지. 네. 요렇게 이제 그런 그 회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 그게 이제 5년 이상 장사한 사람들도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판례상 논란이 있습니다만, 예. 현재 그 항소심 대법원은 아직 없고요. 예. 항소심 판례까지는 5년 이상 장사한 분들도 그런 회수 청구권이 있다. 보호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7, 8년 됐건 10년이 넘었건 혹은 2년밖에 안 됐건 1년밖에 안 됐건 권리금 회수하는 건 괜찮다는 뜻이네요. 계약 기간 종료되기 3개월 전에만 여기서 장사할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오기만 하면.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저거 보면 그럼 그 법대로 잘 지키면 될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까? 이 법 자체가 조금 그 권리금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애매한 개념인데다가 이 애매한 개념을 이제 법에 도입을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애매한 규정을 조금 이렇게 가미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원천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법이었습니다. 법 자체가 모호하게 만들어졌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임차인이 주선한 이런 새로운 임차인을 주인이 받아줘야 되는데 네. 그 방해하지 말고 예.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받아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뭐 정당한 이유를 추상적인 개념을 좀 도입하거나 예. 아니면 법에서 지금 그 현저히 그 고액의 차임을 요구함으로써 이렇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얼마가 과연 현재의 높은 금액이냐 이런 부분도 해석의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 실제로는. 네. 그럼 예를 들면 저 1층에서 식당을 하다가 네. 식당을 접고 난 권리금 받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가져올 사람은 예를 들면 삼겹살 하는 분이다. 네. 그러면 건물주가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나는 삼겹살은 왠지 싫어 이러면서? 그런 부분이 그 이제 업종 선택을 주인이 못하도록 예. 하지 못하는 것이 일단 원칙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아직 판례는 없습니다만 그게 일단 임차인이 소개한 세입자는 기본적으로는 받아줘야 되는 예를 들어서 뭐 주인 그 월세를 못 낼 그런 아주 경제적으로 처지에 있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받아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업종을 이유로 이제 그거를 거부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방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업종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자꾸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그러면 그 누구한테 그러면 그 다음 게 인계해서 권리금 받아가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조금 이제 그렇게 단순한 케이스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예. 예를 들어서 조금 누구라도 조금 건물주라도 싫어하는 업종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안마실소라든지. 네. 다른
조금 이렇게 눈살 찌푸리는. 그럴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건물주의 특성에 따라서는 네. 요란하고 손님 많이 드는 그런 가게는 싫어요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성에 따라서 내지는 여러 취향이 다르니까요, 각자.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주인의 어떤 건물주의 주관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세입자를 거부하는 것은 안 되지만. 네. 예를 들어서 누구라도 조금 이렇게 그거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그런 업종인 것 같으면은 그걸 이유로 해서 주인이 거부했다고 할 때 과연 그걸 이제 방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생길 수밖에. 그럼 법에는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거부감이 강한 업종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주셨으니까 안마실술소 같은 업종이 네. 장사를 하면 안 되는 불법 업종이라면 모르겠으되 네. 장사를 할 수 있는 업종이면 거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그거는 건물주의 취향일 뿐이고 네.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지는 않나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재판을 가기도 하고 심지어 지기도 합니까? 세입자가? 지금 이제 그런 분쟁이 아직은 많지 않아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예. 일단은 원칙은 받아주는 것이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 통념상 그게 아까 이제 안마실술소에 제가 예를 드렸습니다만 네. 거기서 이제 범법 행위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성매매 같은 경우가. 예. 그러니까 그런 사회 통념이 있기 때문에 건물주로서는 나는 이제 그런 거 신경 쓰기 싫다. 예. 이제 이런 생각으로 거부를 하게 되는데 과연 그런 거부가 참 애매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같은 이유로 사람들 많이 몰리고 시끄러운 식당은 여러 가지 민원 소지도 있고 그러다가 싸움이라도 나고 그러면 난 골치 아프다 싫다고 하면 그거 정말 권리금 안 지켜주려고 싫은 건지 아니면 그분의 감정이 정말 싫은 건지는 판단이 쉽지 않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칙은 알겠습니다. 건물주의 개인적인 취향 이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이제 배제할 수밖에 없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방해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어요. 이거는 법에는 애매하니 실제로 재판을 해서 대법원 재판까지 받아보던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네. 예. 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나한테는 월세 100만 원에 주던 가게를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왔는데 세입자가 특별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아니나 월세를 예를 들면 250만 원으로 올리면 네.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못 들어오거나 아니면 들어오더라도 나한테 권리금을 많이 주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럴 경우에는 나는 권리금을 못 찾아가는 셈이 되는 건데 네. 그렇다고 집주인 상가주인한테 월세를 많이 올리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그 부분은 어때요? 그게 법에는 지금 주변 시세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네. 그걸 대표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앵커께서 예를 들어 주신 100만 원 하던 데를 250만 원 하면 누가 보더라도 좀 이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한꺼번에는 많이 올렸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주변 시세가 250에 맞다. 250 정도는 한다. 그동안 안 올렸기 때문에.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만약에 이제 주변 시세가 한 230만 원 정도 된다. 또는 2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걸 250만 원 정도 올리는 것을 현저히 높다고 할 수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삽이 안 되면 재판 가야 되는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법관의 어떤 가치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애매모호한 알겠습니다. 상황이죠. 대개는 집주인이 장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조카가 와서 장사하기로 했어요. 아니면 우리 아들이 할 거야라고 하면서 그냥 내보내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네. 그거는 합법입니까? 아니면 그러면 안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상가 권리금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제 그런 행위들은 당연히 이제 불법이 되는 거죠.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분명히 아들이나 조카 혹은 내가 직접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할 계획이 있는데도 네.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이 새로운 세입자 데려오면서 이 사람이랑 계약하라고 하면 그건 따라야 된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고. 예. 네. 그런데 어디 법에 보니까 그럴 경우에 가게 주인이 1년 6개월 동안 그 가게를 그냥 비워놓기만 하면 1년 6개월 지난 다음에는 본인이 하든 아들이 하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선 세입자한테는 그냥 권리금 안 챙겨주고 내보낼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다던데 그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건물주가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는 몇 가지 예외 사유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네. 그 대표적인 경우 중 하나가 그 건물을 그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1년 6개월간 그런 경우라면 세입자를 이제 받아주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냥 내보내고 나면 1년 6개월은 그 자리를 그냥 텅 비워놔야 되고, 그 텅 비워놓는 기간이 1년 6개월이 넘으면 집주인은 면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 자리에서 굳이 장사를 하고 싶을 경우도 있으니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저희 문자로 6372번 청취자께서 임대계약서 쓸 때 나는 권리금 안 받아 나가겠습니다라고 도장을 어쩔 수 없이 찍었답니다. 그거 아니면 가게 안 줄 것 같아서. 네. 그런데 그러면 진짜 못 받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서와 달리 법에서 보장한 권리금은 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그 법에는 그 권리금 이제 상가 임대차 보법인데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에는 이 법의 내용보다도 세입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세입자가 들어오시면서 이제 그런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법보다도 그 세입자한테 좀 불리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계약서에 그런 건 넣지 말아야 되겠군요. 예, 그래서 너도 의미 없으니까. 네네. 예, 최광석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오늘 날씨 굉장히 춥습니다. 아직 혹시 외출 전인 분들은 겉옷 단단히 입으시고 목도리 장갑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11시 10분에 뵙죠. 이진우였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60%입니다. 경제지표 중에 고용률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15세에서 65세까지 인구 중에서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의 비율, 이걸 뜻하는 지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연령대에 100명의 국민이 있는데 이 중에서 50명이 취업을 해 있다면 그 나라 고용률은 50%가 되는 겁니다. 이따가 오후 2시부터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관련해서 토론회를 여는데요. 이 토론회에서 발표될 자료 중에 여성들의 고용률이 60%를 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출산율이 오른다는 통계가 발표될 예정이랍니다. 그러니까 15세부터 65세 사이 인구, 여성 인구 100명 가운데 60명 이상이 취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으면 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오히려 해결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약 56%입니다. OECD 평균이 59%니까 OECD 평균보다도 약간 낮고요. 특히 자녀가 어리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여성 고용률은 더 떨어집니다. 육아하고 일을 병행하기가 우리나라는 그만큼 더 어렵다는 뜻인데요. 우리나라와는 달리 출산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일본에서는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의 여성 고용률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일본 정부는 여성 고용률이 높은 업체의 제품을 가급적 정부가 구매할 때는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초저출산이 벌써 16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좀 더 적극적인 아이디어로 여성 고용률, 출산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12월 12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의 수출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했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이건 좀 부당하고 억울하다면서. 그래서 이동통신사 마일리지는 말만 마일리지지 쓸 데가 없어요 라고 불만이 많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아마 3월로 지금 예상이 돼 있는데 이걸 통신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바꾼다라는 거죠.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 피처폰 이용자들이 쌓았다가 소멸된 마일리지가 자그마치
1,655억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구형 휴대폰 쓰는 분들은 혹시 내 마일리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텐데. 맞습니다. 114 전화를 해보시거나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니면 내지는 피처폰이니까 대부분 뭐 인터넷 쓰기 쉽지는 않을 텐데 모바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냥 물어보지 말고 바로 마일리지가 예를 들면 5,000원 정도 마일리지가 있으면 요금에서 그냥 5,000원 그냥 깎아주면 자동으로. 그렇죠. 이동통신사에서 그렇게 해줘야 되죠. 그럼 괜찮을 텐데 다시 뭐 어디 전화해서 내 마일리지 5,000개 있지요. 그거 내 요금으로 깎아주세요라고 해야 깎아주는 거면 굉장히 번거롭고 이 사실 모르는 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맞습니다. 항상 우리 뭐 휴면 예금, 휴면 보험금 절대로 먼저 찾아주지 않죠. 우리가 직접 끝까지 내 건 줄 아니까 그냥 됩니다. 알려주면 좋을 텐데 갖다 주면.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항공사 마일리지도 이제 유효 기간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2019년부터 소멸이 됩니다. 그게 10년 유효 기간이었는데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죠. 네. 소셜 커머스 업체라고 뭐 쿠팡, 티몬, 뭐 위메프 이런 업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최초에 출발할 때는 어떤 제품 하나를 100명이 모이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봅시다. 공동구매라고 해서 라고 소셜 시작했는데 예.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 쇼핑몰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거의 차이가 없죠. 예. 그런데 이런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최근에는 오픈 마켓으로 업종을 전환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소셜 커머스는 말씀하신 대로 공동구매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온라인 쇼핑몰,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 같아졌고 오픈 마켓은 뭐냐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상품 중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뭐 이베이, 그러니까 옥션, 뭐 G마켓 이런 데들이죠. 11번가 등등 맞습니다. 이런 곳이네요. 그 대표적인 세 군데고요. 이런 데들은 대부분 그 업체에서 제품을 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만 시켜줘. 그래서 난 오픈 마켓, 장터만 제공해 준 거요라고 해서 네. 통신 중개업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히 얘기를 하면 이제 통신 판매 중개 사업자라고 하는데 네. 쿠팡이나 국제무역법원에 미국 상무부를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소송을 하게 되면 실제로 효과가 좀 있는 건지 이 전문가와 함께 이 얘기 좀 해보겠고요. 한 청취자께서 한국은 기준금리 발표할 때 1.25% 이렇게 숫자로 딱 정해서 발표하는데 미국 기준금리는 뉴스를 가만히 보니까 1에서 1.25% 이렇게 범위로 정해져서 발표되던데 왜 이렇게 여기는 모호하게 범위로 발표합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친절한 경제에서 이유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상가 권리금 갈등, 이게 법이 만들어지긴 했는데도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은 모양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어떤 갈등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 오늘 권리금 문제 지난주에 이어서 인터뷰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경제 뉴스 따라잡기 오늘도 김치영 기자 출장으로 정인설 기자 대신 나오셨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게시판에는 그냥 정인설 기자가 계속 하자는 제가 소수 의견인가요? 예, 괜히 설레발쳤네요. 예, 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좀 달라졌네요. 예, 뭐 다들 이 숫자 너무 익숙하시죠? 350 식사 선물 경조사비 350이었는데 이걸 355로 바꾼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예외를 또 뒀어요. 항상 이게 법이 바꾸면 항상 복잡해집니다. 예외도 늘어나고요. 선물을 5만 원 하는데 농축산품에 한해서는 10만 원까지 허용하겠다. 그럼 35가 되는 거네요. 350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축산품 아닌 일반 가공품, 뭐 일반 선물은 5만 원까지고 하도 이제 농축수산업자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이 농축산품 안에서만 예외를 뒀고요. 경조사비도 5만 원으로 줄이는데 화훼업자들이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금은 5만 원까지 하되 화환 같은 경우는 포함할 경우 10만 원 된다. 10만 원짜리 화환도 되고 5만 원 경조사비에 5만 원 화환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고요. 언제부터 시행하느냐?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도 늦어도 내년 1월 정도면 통과가 되면 설 의견이라고 안 하고 부대 의견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쓰면서 이제 본질적 취지와 내용을 완화하는 시도에 반대한다. 그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는 이런 추가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정도의 부대 의견을 다는 걸로 마무리를 한 거죠. 예.
사실은 김영란법 우리가 도입하면서 어려워질 수 있는 농축수산물 만드시는 분이나 화훼업자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배려할 거냐. 그 고민을 좀 덜한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최저임금 올리면서도 자영업자들 그럼 부담 많아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좀 무리수위라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자영업자들한테 인건비를 정부 재정으로 도와주기로 했잖아요. 내년에 한해서 뭐 1년에 한해서 현금 지원을 하고 네. 그 이후에는 간접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김영란법 도입하면서 이런 고통에 대해서는 그냥 농민들이 그럼 떠안으세요. 깨끗한 사회가 중요하죠. 라고 또 그냥 밀어놓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고민거리입니다만 아무튼 깔끔하지는 않네요. 기분이. 우리 사회가 이 정도도 감당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방식으로 그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뾰족한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내년부터 휴대폰 이용자들은 통신사 마일리지로 통신비 결제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이게 뭡니까? 이게 연말 되면 다 없어진다는 통신사 포인트? 이거하고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통신사 마일리지는 지금은 마일리지하고 포인트가 달라요? 맞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통신사들이 마일리지를 주지 않고 네. 우리가 보통 카드 내지는 이동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제과점 가서 포인트 할인해주고 뭐 적립하고 그러잖아요. 뭐 네. 극장 영화도 뭐 공짜로 보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멤버십 포인트고요. 이 피처폰 시절 스마트폰 이전에 통신사들이 이제 마일리지를 쌓아줬어요. 항공사 마일리지와 또 별도로 이건 이제 어떤 요금을 쓰는 사람에게 줬느냐 이른바 이제 종량제 네. 쓰레기 종량제처럼 통화 요금에 따라서 통화량에 따라서 이동통신 요금을 줬던 그러니까 휴대전화 요금 1,000원당 5에서 10원 정도 마일리지를 쌓아준다고 합니다. 정액제 요금 쓰는 분도 아니고 맞습니다. 나는 그냥 통화 쓰는 것만큼만 요금 낼래요. 맞습니다. 그게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지금도 그런 요금제를 쓰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마일리지를 쌓아주지 않습니다. 싸주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그럼 과거에 일단 쌓아줬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전에는 시행하겠다는 게 현재 권익위 방침이고요. 오늘 이 가결한 내용을 가지고 국민 보고대회를 오후 2시에 연다라고 합니다. 그럼 식사 비용은 3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그 부분은 유지됐어요? 맞습니다. 그대로 현재 종전 3만 원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물론 치열한 논란이 있고 토론이 있었으니까 뭐 더 많은 의견을 덧붙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걸 처음 만들 때부터 그렇죠. 이러면 사실은 우리가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나라 지하 경제에 의존하는 그런 상인들도 여전히 많고 그래서 농축수산물 만드시는 농민들도 좀 어려워질 거고 그렇죠. 또 파는 식당들도 좀 어려워질 거고 당연히 화훼 농가들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평소에 맞습니다. 식탁에다 꽃을 꽂아놓는 문화가 아니라 결혼식이나 상가에만 그냥 꽃을 주고받는 그런 맞습니다. 문화가 강해서 거기에 의존하는 수요가 많은데 우리 고통스러울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자. 사회가 깨끗한 게 더 중요해라고 해서 만든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해보니까 암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그런 반대 의견이 분명히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권익위원회 같은 경우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걸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았어요. 찬반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왔거든요. 그만큼 방금 이진우 기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직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이런 진통을 겪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었어요. 실제로 이번에 전원위원회, 권익위 전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내부 인원과 외부 인원이 적절히 섞여서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한 명 사무처장이 공석에서 14명이었는데 이 회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그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제 표결을 붙였어요. 그래서 과반수 참석의 과반수 찬성일 경우에 이 전원회의에서 이 안건이 통과가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되게 이례적으로 표결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그냥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몇 명이 반대했는데 물어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합의했다라고 하고요. 뭐 거의 교양 뽑는 방식인지 콘클라베인지 모르겠는데 다만 보통 우리 재판을 하면 판결이나 결정을 하면 소수 의견을 달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반대 의견 소수